현재 미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BBC가 한국에 누리호는 사실상 ICBM 기술이다 라며 긴급타전을 날린 순간 평화롭던 우주쇼는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안보 이슈로 돌변했습니다. 확률 0%의 도박이라 비웃던 큐브 위성 12기. 하지만 녀석들이 전원 생존 신호를 보내며 소름 끼치는 군집 비행을 시작하자 워싱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무기를 실험하고 있다. 장난감인 줄 알았던 위성이 신의 눈이 되어 깨어난 바로 그때 미국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든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진짜 정체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한국이 숨겨온 1급 기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를 침묵시킨 그 14일간의 전율 돋는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의 새벽 3시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일명 펜타곤의 지하 3층 전략회의실 창문 밖으로는 진눈깨비가 사선으로 거칠게 흩날리고 있었고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에이터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뱉어내며 웅웅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었죠. 저는 3일째 갈아입지 못한 셔츠의 단추를 답답하게 풀어헤치며 뻑뻑한 눈을 비볐습니다. 건조한 히터바람 때문에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침을 삼킬 때마다 모래를 씹는 듯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앞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영국 국영 방송의 긴급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발발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붉은색 자막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 한국 누리호의 심야 발사, 우주 개발인가, 위장된 미사일인가? 앵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이 새벽 0시 55분이라는 이례적인 심야 시간에 발사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과 칠흑 같은 어둠, 통상적인 위성 발사라면 피해야 할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닙니다. 언제든 밤을 틈타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완성했다는 무력 시위입니다. 화면에는 2주 전 전남 고흥 앞바다의 캄캄한 밤하늘을 찢으며 솟구치던 누리호의 시뻘건 화염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종이컵에 담긴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혀끝에 닿는 차갑고 쓴맛이 저를 현실로 깨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찼습니다. 저 데이비드 킴은 미 항공우주국 산하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15년간 데이터 분석관으로 일해왔고 지금은 이곳 펜타곤의 안보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제 본질은 어디까지나 숫자를 믿는 과학자입니다. 그런 제 눈에 저 영국 방송의 보도는 그저 조회수에 미친 언론의 싸구려 공포 마케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데이비드, 자네 눈에도 저게 쇼로 보이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브래들리 장군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제게 물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더군요. 저는 두꺼운 울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며 짐짓 여유로운 척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과학이 아니라 삼류소설입니다. 한국이 발사체 독립을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떠드는 초소형 위성 12기 전원 교신 성공이라니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마치 복권 1등을 12주 연속으로 당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소형 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 우주로 던지는 도시락 폭탄입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에 무게는 기껏해야 1에서 3kg 남짓인 아주 작은 상자죠. 대학생들이나 중소기업이 적은 예산으로 만드는 말 그대로 교육용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녀석들이 견뎌야 할 우주의 환경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겨울철 야간 발사였습니다. 장군님, 기록을 보니 발사 당일인 11월 27일 새벽 1시에 발사장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배터리는 추위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과 같은 이치죠. 게다가 로켓이 우주로 올라가는 순간 온도는 영하 100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최첨단 위성도 보온장치 없이는 얼어터지는 판국에 동네 전자상가 부품으로 만든 저가형 위성이 12개나 살아남는다. 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초소형 위성의 초기 생존율은 50% 미만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한 발사체에서 12개를 연속으로 뱉어내는 방식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출되는 순간 서로 부딪히거나 추위에 방전되어 우주 미아가 되는 게 정상이니까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률을 계산해봤습니다. 12기가 전원 생존해서 신호를 보낼 확률?
0.0004%입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조작한 사기극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더군요. 그럼 그렇지, 역시 한국 놈들이 성과를 부풀렸구먼 하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그것도 우리가 통제해야 할 동맹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는 건 펜타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브래들리 장군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가더군요.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끄더니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검은색 기밀 파일처를 제 앞으로 거칠게 밀어 던졌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데이비드. 수학적으로는 0%여야 하지. 그런데 우리의 정찰 위성이 어제 찍은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흐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방 안의 히터 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그건 평범한 위성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우주 공간, 그 어둠 속에 찍힌 12개의 희미한 점들. 그런데 그 점들은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우주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이나? 놈들이 대열을 맞추고 있어. 장군의 지적대로였습니다. 12개의 점들은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이 사열하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더군요. 이건 단순히 살아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초소형 위성은 추진체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저렇게 정밀한 간격을 유지한다는 건 발사체인 누리호가 위성을 뱉어낼 때 10억 분의 1초 단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과 각도로 사출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저 위성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보정하고 있다. 군집 제어 기술입니다. 제 입에서 신음처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위성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하는 기술.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인 1급 기밀 기술이란 말입니다. 이걸 한국이, 그것도 대학생들이 만든 깡통 위성으로 구현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국 방송의 보도가 맞았어. 저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네. 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눈과 창을 동시에 테스트한 거야. 누리호라는 창에 군집 위성이라는 수천 개의 눈을 달아서 말이지. 그는 뒤를 돌아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맹수를 바라보는 사육사의 두려움이 서려 있더군요. 데이비드, 자네가 가야겠네. 한국으로 말입니까? 그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지상국을 샅샅이 뒤져. 공식적으로는 기술협력 및 데이터 검증 명분이지만 진짜 임무는 따로 있네. 장군은 제 눈앞에 붉은 도장이 찍힌 기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독자적인 위성 관제 능력을 갖췄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외부의 기술을 몰래 들여온 건지 밝혀내. 만약 전자라면 우린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야 할지도 몰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0%의 확률을 뚫은 12개의 위성, 그리고 새벽의 어둠을 뚫고 올라간 발사체.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괴물이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 강한 이성은 여전히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국은 반도체나 좀 만드는 제조업 국가일 뿐이야. 우주기술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의자에 걸어둔 두꺼운 코트를 챙겨 입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72시간. 딱 그 안에 이 거대한 사기극의 꼬리를 잡아오겠습니다. 감히 미국의 기술력을 흉내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려주고 오죠.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짐짓당당했지만 손에 쥔 파일철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차가운 기계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뜨거운 피와 땀, 그리고 미치도록 집요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차창 밖으로는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눈보라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 올린 12개의 눈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에 얼어붙은 활주로에 닿으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낼 때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그 12개의 붉은 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나서며 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주시하는 위험 국가의 핵심 연구소라면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들이나 군인들이 저를 에워쌀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미스터 데이비드 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건 헐렁한 체크무늬 남방에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친, 그리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기름진 머리카락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한 박사라고 소개한 그는 세계적인 안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치고는 너무나 무방비해 보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보안상의 이유로 제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죠. 저는 그가 이끄는 낡은 승합차에 올라타며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보안? 예산이 없는 거겠지. 차는 화려한 서울 도심을 지나 점점 외곽의 좁은 언덕길로 향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본부, 그 중에서도 지하 벙커에 있는 중앙통제실로 갈 줄 알았습니다. 12개의 위성을 동시에 제어하려면 최소한 미 항공우주국 휴스턴 관제센터급의 설비와 인력이 필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제 예상을 완벽하게 배신하는 장소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이곳이 제일 지상국입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곳은 최첨단 연구단지가 아니라 서울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그것도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옥상 한 구석에 채 녹지 않은 눈더미 사이에 위태롭게 설치된 파란색 컨테이너 박스. 그 옆에는 녹슨 야기 안테나 몇 개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었죠. 지금 농담하십니까? 저도 모르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긴 그냥 창고 아닙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12개의 군집 위성을 제어하는 마스터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런 고철덩어리 안테나로 심우주 통신을 한다니 펜타곤을 기만하려는 겁니까? 한 박사는 제 항의에도 그저 멋쩍은 듯 빨개진 코를 훌쩍이며 컨테이너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 본부에도 통제실이 있긴 하지만 실제 교신은 여기서 다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역들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밖이 춥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시죠. 저는 혀를 차며 컨테이너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릴 정도로 훅 끼쳐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밖은 시베리아 벌판인데 안은 그야말로 찜질방 같았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뿜어내는 기계열, 좁은 공간에 밀집된 사람들의 체온, 그리고 구석에 쌓인 컵라면 용기에서 나는 매캐한 국물 냄새와 싸구려 믹스커피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에너지 드링크 빈캔이 굴러다니고 전선들은 스파게티면처럼 엉켜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좁은 책상 앞에는 반팔 티셔츠 차림의 앳된 대학원생 서너 명이 마치 좀비처럼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있더군요. 이게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실체라고? 영국 방송이 경고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펜타곤이 두려워했던 군집 제어 시스템? 이곳은 그저 과제 마감에 쫓기는 가난한 대학생 동아리방 수준이었습니다. 안도감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런 조잡한 현장을 보려고 태평양을 건너왔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 생각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한 박사가 가리킨 메인 모니터를 본 순간 제 사고 회로가 일순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12개의 파형이 실시간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수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신호 상태, 고정됨, 신호대 잡음비 15dB, 매우 양호. 저도 모르게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통신공학을 아시는 분들은 제 충격을 이해하실 겁니다. 잡음비 15dB? 이건 수백억 원짜리 심우주 통신망 안테나로나 가능한 수치입니다. 옥상에 있는 저 녹슨 고철 덩어리로는 물리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깨끗한 신호란 말입니다. 게다가 저 위성들은 지금 시속 28,00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시뮬레이션이죠?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도플러 효과 보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위성이 총알보다 70배 빠르게 움직이면 주파수가 계속 변하는데 그걸 저 옥상의 수동 안테나로 완벽하게 따라잡았다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국방부에 보고할 때는 통신 실패라고 적어드릴 테니까. 제 도발적인 질문에 구석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한 학생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하더군요. 지금 머리 위 700km 상공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시야 가립니다. 건방진 태도였지만 저는 그 학생의 손놀림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었고 그에 맞춰 창밖의 안테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각도를 틀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이건 고도의 위장술이야. 제 머릿속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론 눈앞의 데이터가 너무나 완벽해서 소름이 돋았고 다른 한편으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한국은 미국의 최첨단 장비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의 위성 데이터 중 하나가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배터리 전압 저하, 잔량 3%. 가장 작은 위성 일명 도요셋이라 불리는 녀석이었습니다. 배터리가 3%라면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12월의 우주는 춥습니다. 배터리 효율이 바닥을 치는 게 당연하죠. 통상적인 매뉴얼이라면 교신을 끊고 절전 모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눈에 기이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4번 위성 전압 떨어진다. 안테나 감도 더 올려. 미쳤어? 그러다 회로 타버려. 지금 안 잡으면 영역 놓쳐. 수동 모드로 전환해. 내가 직접 잡는다. 그들은 마치 응급실 의사처럼 소리를 지르며 위성에 매달렸습니다. 자동 추적 장치를 끄고 조이스틱을 이용해 수동으로 안테나를 조작하는 미친 짓을 시작한 겁니다.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오로지 사람의 감과 손기술로 낚아채겠다니.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건 과학이 아닙니다. 도박이고 오기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닥을 치던 파형이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저 화려한 그래프 뒤에 숨겨진 진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신호를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가짜 데이터를 연기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펜타곤에서 지급받은 특수장비인 주파수 탐지기를 몰래 켰습니다. 한 박사님, 실내가 너무 덥군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시 영하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상 난간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들린 탐지기에 전원을 올렸죠. 이 기계는 주변의 모든 무선 신호를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잡아냅니다. 만약 저 안의 모니터가 가짜라면 이 탐지기에는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미천을 드러낼 시간이야. 저는 탐지기를 옥상의 안테나 케이블 쪽으로 갖다 댔습니다. 액정 화면에 로딩바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3초 뒤 탐지기 화면에 뜬 결과를 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에 눈 위로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작은 액정 화면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패턴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성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암호화된 군사 코드였습니다. 액정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체불명의 코드들. 그것은 제 심장을 이 영하 10도의 서울 날씨보다 더 차갑게 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파수 탐지기의 일시정지 버튼을 꾹 눌러 그 순간의 데이터를 포착했죠.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몇 줄의 난수표.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평화적인 우주 개발이라는 가면 뒤에서 무언가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옥상 난간에서 몸을 돌려 다시 컨테이너 박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의 스파이 행위를 적발하는 신문의 시간이 시작된 셈입니다. 한 박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밖에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박사는 여전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종이컵 커피를 휘휘 젓고 있더군요. 그 태연함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탐지기를 흘끗 보더니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방해되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우리는 건물의 화물용 승강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 박사가 지하 3층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내려가자 지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칠이 벗겨진 시멘트 벽과 깜빡이는 형광등. 마치 냉전시대에 버려진 벙커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복도 끝 육중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암호의 출처를 보여드리려면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철문이 열리자 수십 대의 검은색 서버 장비가 빼곡히 들어찬 거대한 냉동 창고 같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심장부였습니다. 한 박사는 구석의 낡은 책상으로 저를 안내하며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차를 대접하겠다는 그 여유가 저를 미치게 만들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탐지기 화면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학생들이 만든 위성신호라고는 믿을 수 없는 복잡한 패턴. 이건 미군이 사용하는 최상급 군사 암호 체계와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고작 날씨나 관측하겠다는 위성에 왜 이런 수준의 암호화가 필요합니까? 혹시 주변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은밀하게 전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날카로운 추궁에도 한 박사는 끓는 물을 종이컵에 부으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암호화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협정 위반. 데이비드 씨. 그가 제 말을 끊고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혹시 압축 파일 원리를 아십니까? 네. 갑자기 압축 파일은 왜? 우주통신의 가장 큰 적은 돈입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고성능 송신기를 달 수 없어요. 이 작은 위성이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은 1초당 문자 메시지 한 통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데이터는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를 쥐어짜낸 겁니다. 그는 모니터 속 해독된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군사 암호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체 개발한 초고밀도 손실 압축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극한까지 쪼개고 구겨 넣어서 겉보기엔 난수표처럼 보이는 거죠. 데이비드 씨 눈엔 스파이 암호로 보였겠지만 제 눈엔 그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로 보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파이 암호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기술이었다니. 하지만 펜타곤의 녹을 먹는 저는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그걸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대학생들이 미 항공우주국도 안 쓰는 기술을 만들었다고요? 믿기 힘드시겠죠. 이걸 보시죠. 한 박사는 서랍에서 기름때 묻은 두툼한 노트 한 권을 꺼내 던졌습니다. 표지에는 생존 수칙 4.0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노트를 펼치자 붉은 펜으로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4일 압축률 40% 실패. 전송 지연 발생. 젠장 다시. 11월 12일 식별 정보까지 다 잘라내자. 이름표 뗄 무게라도 줄여야 산다. 11월 27일 1시 20분 궤도 진입 확인. 얘들아 춥지? 형이 곧 신호 잡으러 갈게. 제발 살아만 있어라. 차가운 기술 문서가 아니라 피와 땀이 엉겨붙은 기록이었습니다. 발사 직후 그 추운 새벽에 남긴 간절한 한마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비틀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박사님, 노력은 가상하지만 우주는 눈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감성으로 데이터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찔렀습니다. 군집 비행은요? 영국 방송이 지적한 대로 위성들이 대열을 맞춰 움직이는 건 명백한 공격 대형입니다. 그것도 우연입니까? 한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운 승부사처럼 변하더군요. 미국은 우주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우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는 서버 장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집 비행 맞습니다. 하지만 공격용이 아닙니다. 안테나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위성 하나가 신호를 놓치면 옆에 있는 놈이 대신 받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중계기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품앗이라고 부릅니다. 품앗이? 한국의 옛 농사법입니다. 혼자서는 힘드니 이웃끼리 돕는다는 뜻이죠. 당신들이 수조 원을 들여 위성을 쏠 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작은 위성들이 서로의 손을 잡게 만든 겁니다. 그의 대답은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군집 제어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가난한 위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껴안는 방식이라니. 지독히도 한국적인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군요. 하지만 미 국방부는 소설을 믿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저 위성들은 여전히 잠재적 미사일 유도 장치일 뿐입니다. 한 박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12번 위성이 궤도 진입 후 첫 번째 자세 제어를 시도하거든요. 만약 그 녀석이 실패하면 나머지 11개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는 서버실 가장 안쪽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유리문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제 진짜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미국의 방식과는 아주 많이 다를 테니까요. 차가운 지하 공기 속에서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보게 될 광경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불길하고도 짜릿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저를 반긴 것은 최첨단 연구소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전 병원의 수술실처럼 처절하고 후끈한 열기였죠. 밖은 영하 10도의 혹한이었지만 이곳은 수십 대의 전산 장비 냉각팬이 뿜어내는 열기로 인해 한증막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웅 하는 기계음이 고막을 진동시키는 가운데 타는 듯한 전선 피복 냄새와 컵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며칠째 씻지 못한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가 훅 끼쳐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제가 미 국방부나 항공우주국의 통제실에서 맡았던 그 건조하고 무취에 가까운 청결한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여기가 메인 관제실이라고요?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거대한 전면 스크린이나 제복을 맞춰 입은 요원들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대신 학교 독서실 책상을 디귿자 형태로 붙여 만든 조잡한 작업대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굵은 전선들이 마치 뱀다리처럼 엉켜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10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미친 듯한 속도로 자판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따닥 따닥 타다다닥. 마치 기관총을 난사하는 듯한 기계식 자판 소리만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 박사는 제 황당한 표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중앙에 있는 낡아 빠진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이제 보여드릴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저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의자에 앉으며 정면에 있는 가장 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진입까지 남은 시간 04분 59초라는 붉은색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복잡한 궤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12번째 위성 코드명 막내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한 박사가 손가락으로 화면 구석을 가리키더군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가 가리킨 수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코드가 아닌 아주 직관적인 한글 경고문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태 경고, 자세 제어 불안정. 분당 회전수 42.5회, 통신 감도 매우 나쁨. 회전수가 42? 이봐요 박사님, 저건 위성이 도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팽이처럼 미친 듯이 제자리 돌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속도면 안테나가 지구를 향할 수조차 없습니다. 통신 두절은 시간 문제고요. 저는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초소형 위성은 덩치가 작아서 한 번 회전이 걸리면 스스로 멈출 힘이 없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진작에 임무 실패로 처리하고 폐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했잖습니까? 품앗이를 보여주겠다고. 한 박사는 마이크를 잡더니 작업대에 앉아있는 연구원들을 향해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전원 위치 잡아. 1번부터 11번까지 막내놈 잡을 준비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1번 위성 자세 제어 완료. 3번, 5번 위성 연결고리 형성. 7번 위성 배터리 잔량 12%지만 중계 가능합니다. 연구원들의 복창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위성을 다른 위성들이 도와준다. 그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지 이따위 고물 장비들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입까지 남은 시간 10초.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치닫자 모니터 속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2번 위성이 뿜어내는 불규칙한 신호 파형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진입합니다. 신호 잡음 심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회전이 너무 빨라요. 한 연구원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죠. 물리 법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무선 신호를 고정한다는 건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바늘 구멍에 실을 꿰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군요. 안타깝지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한 박사가 갑자기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수동 개입해. 그물망 작전 가동. 그물망?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다시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떠있던 11개의 파란 점들, 즉 정상 작동 중인 나머지 위성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제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12번 위성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더군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1호에서 위성 12호 데이터 전달 시도. 위성 2호에서 위성 12호 신호 증폭 지원. 위성 5호에서 위성 12호 궤도 오차 보정값 전달.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계가 아니었습니다. 12번 위성이 회전하느라 안테나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그 각도에 있는 다른 위성이 번갈아가며 신호를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빙글빙글 도는 팽이를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손에서 손으로 공을 전달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식은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미 항공우주국의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기 힘든 초실시간 다중 연산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12개의 위성이 서로의 상대 속도와 거리를 0.001초 단위로 계산해서 통신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허름한 지하실, 고작 일반용 운영체제가 깔린 조립식 컴퓨터 몇 대로 이걸 통제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이야. 이건 미리 짜놓은 시뮬레이션 영상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15년 엔지니어 경력이 이 상황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이 성공할 리가 없으니까요. 데이비드 씨, 저기 3번 자리에 있는 학생 보입니까? 한 박사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후드티를 뒤집어 쓴 깡마른 남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 대신 낡아 빠진 비행 조종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더군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모니터 속 숫자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12번 위성의 자세 제어 추력기를 수동으로 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쳤습니까?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위성까지 도달하는데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고 조종하면 이미 늦는다고요? 압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보고 쏘는 게 아닙니다. 한 박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예측하고 쏘는 겁니다. 우주의 태양풍, 위성의 무게중심, 회전 관성. 그 모든 걸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0.5초 뒤에 위성이 어디를 보고 있을지 감으로 때려 맞히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고개였습니다. 아니, 미신에 가까운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학생이 조종간을 왼쪽으로 확 꺾으며 지금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 화면 속에서 미친 듯이 춤추던 붉은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수평선으로 쫙 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당 회전수 0.1회 안정화 성공. 신호상태 고정됨 수신감도 양호. 잡았다. 연구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는 연구원들 사이에서 저는 홀로 얼음 동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맞았던 것 뿐일 겁니다. 하지만 제 부정하는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정된 12번 위성이 첫 번째 데이터를 지상으로 쏘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직. 낡은 스피커에서 노이즈 섞인 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에 이미지 한 장이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흐릿한 흑백 노이즈 덩어리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초소형 위성의 카메라는 기껏해야 가정용 화상 카메라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화면의 위에서부터 한 줄씩 그려지는 그림은 제 예상을 또다시 박살냈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떠있는 또 다른 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12번 위성이 바로 옆에서 날아가던 11번 위성을 찍은 사진이었죠. 놀라운 건 그 선명도였습니다. 위성의 금색 단열재가 찢어진 부분, 펴지지 않은 태양 전지판의 경첩 부위, 심지어 본체 옆면에 검은색 유성 사인펜으로 쓴 작은 한글 글씨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끝까지 간다. 투박한 글씨체. 아마 조립하던 학생이 장난삼아 써놓은 낙서였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글씨가 마치 거대한 비석에 새겨진 경전처럼 웅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초소형 위성이 찍은 사진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렌즈 구경이 손톱만한 카메라로 시속 28,000km로 움직이는 옆 위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찍으려면 두 위성의 상대 속도가 완벽하게 0이어야 합니다. 즉, 두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머리카락 굵기만한 오차도 없이 똑같은 속도로 나란히 비행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군집 제어의 끝판왕이자 미 국방부가 그토록 원하던 초정밀 편대 비행 기술의 완성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씨? 한 박사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있더군요. 이것도 우리가 조작한 그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좀 우리가 아는 품앗이가 뭔지 감이 오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셔츠 등판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제 이성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이야. 미친 짓이야. 그냥 비싼 부품을 쓰면 해결될 일이잖아. 왜 인간을 갈아 넣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미국 방식이 맞아. 이건 지속 불가능해.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데이터는 차갑고도 명백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존 위성 12기 중 12기 전원 생존. 이 숫자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오만함에 날리는 가난하지만 독한 대한민국 공학도들의 주먹 한 방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물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운이 정말 좋았군요. 기적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실력이 아닌 운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야만 제 자존심이, 아니 펜타곤의 자존심이 지켜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이어진 한 박사의 말에 저는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운이라.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한 박사는 키보드를 두드려 기록 파일 하나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씨, 방금 보신 그 기적 같은 자세 제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저 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수동 개입 횟수 3482회. 3482번. 우리는 지난 2주간 잠 한숨 못 자고 3000번 넘게 저 위성을 수동으로 살려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기적을 우리는 3분마다 한 번씩 밥 먹듯이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3482번.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집착, 아니 광기였습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길 수 없는 적들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딸그락. 제 손에서 미끄러진 볼펜이 시멘트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누구도 바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시선은 방금 기적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은 막내 위성의 데이터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3482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숫자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 14일, 336시간, 2160분.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은 평균 5분마다 한 번씩 위성의 심장박동을 체크하고 죽어가는 궤도를 손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최첨단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지독하고 미련한 인간 승리의 기록.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술을 검증하러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념이라는 괴물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한 박사를 불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말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고작 사진 몇 장 찍자고 학생들의 인생을 갈아넣으면서까지 이 위성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제 질문은 진심이었습니다. 효율성을 숭배하는 제 사고방식으로는 이 비이성적인 헌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박사는 믹스커피가 말라붙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당신네 나라는 위성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죠. 그리고 새 것을 쏘아 올립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수식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지도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이 위성 12개, 우리 연구실 10년치 예산과 학생들의 청춘을 다 털어넣은 겁니다. 하나라도 잃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가진 게 없는 놈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잠들 때 눈을 뜨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의 담담한 고백이 제 가슴을 둔탁하게 때렸습니다. 가난이 기술을 만든다. 펜타곤의 화려한 예산 보고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안보 자문역입니다. 이들이 가진 기술의 실체와 위험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좋습니다. 그 절박함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당신들이 확보한 데이터의 질이 너무 높습니다. 아까 그 선명한 위성사진, 그리고 군집 제어 기술. 이걸로 진짜 하려는 게 뭡니까? 날씨 관측? 해양 감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짜 임무가 있는 겁니까? 제 날카로운 지적에 연구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던 학생들의 손길도 잠시 멈칫하더군요. 한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미국 국방부 밥을 헛먹은 건 아니신가 봅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우리가 3482번의 사투 끝에 얻어낸 진짜 결과물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위성을 지켰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를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파일을 검사하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핵무기 설계도? 주변국 군사시설의 도면? 잠시 후 화면에 1급 기밀 프로젝트 모자이크라는 제목의 문서가 떴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 항공우주국 및 정찰 위성이 탐지하지 못하는 저궤도 감시 사각지대를 대한민국 독자 위성 12기의 교차 검증을 통해 완벽하게 지도화한 기록임. 사각지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탐지 기록 1. 일시 11월 29일 03시 40분. 위치 북위 38도, 동경 128도. 내용 미군 정찰 위성이 궤도 주기를 변경하며 생긴 40분의 공백 시간 동안 미식별 발사체 이동 경로 포착. 탐지 기록 2. 일시 12월 2일 14시 10분. 위치 서해 공해상. 내용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정보 수집함의 불법 영해 침범 및 통신 감청 시도 포착. 해당 시간대 연합군 위성 감시망은 태풍 제니의 영향으로 무력화 상태였음. 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수조 원짜리 정찰 위성들이 덩치가 너무 커서 놓칠 수밖에 없는 틈새. 너무 높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악천후 때문에 포기했던 맹점들을 이 작고 가벼운 12개의 위성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샅샅이 훑어낸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고개를 들어 묻자 한 박사는 팔짱을 낀 채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거인들은 너무 커서 자기 발밑을 못 보는 법이죠. 당신들의 위성은 성능은 좋지만 숫자가 적고 궤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적들은 그 패턴을 이미 다 알고 있죠. 미국 위성이 지나가면 숨었다가 사라지면 활동합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작고 많고 불규칙합니다. 12개의 눈이 서로 번갈아가며 감시하기 때문에 적들이 숨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이 놓친 발밑의 진실을 줍는 청소부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안보의 핵심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훔쳐 미사일을 만들까봐 걱정했지만 정작 한국은 미국이 보지 못하는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성들은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방어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죠. 이걸 왜 진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리면 펜타곤도 당신들을 지원했을 겁니다. 지원? 한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만에요. 미국은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순간 펜타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감히 우리를 감시해? 라며 이 위성들을 강제로 폐기하려 들 겁니다. 그래서 숨긴 겁니다.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 기술을 동맹의 자산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취급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 임무는 이들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은 이 위대한 성과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3482번의 사투로 지켜낸 이 작은 별들이야말로
지금의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고민할 시간을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제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위성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잉, 지잉, 지잉. 그 소리는 마치 공습경보처럼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발신, 펜타곤 작전 통제실, 브래들리 장군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낀 거겠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이비드 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브래들리 장군의 목소리는 바깥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다, 데이비드. 위치 추적 장치를 보니 지금 그 두더지 굴에 들어가 있더군. 장군님, 지금 막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릴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아니, 내 말부터 들어. 장군이 제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자네가 보낸 데이터는 볼 필요도 없어. 방금 미 국립해양대기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다.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대규모로 폭발했다. X급, 아니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풍이 지금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 태양 풍이요? 그래. 앞으로 2시간 뒤면 거대한 전자기 폭풍이 지구 궤도를 덮칠 거다. 보호장치가 없는 민간 위성들은 전부 회로가 타버려서 고철 덩어리가 되겠지. 장군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즐거움이 느껴진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는 마치 이 재난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잘 됐어.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이 우주가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군. 데이비드, 지금 즉시 그곳에서 철수해. 그리고 나오기 전에. 장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위성 통제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해. 태양풍을 핑계로 시스템 종료를 종용하란 말이야. 어차피 다 타버릴 테니 곱게 보내주라고 해. 만약 저항하면. 저항하면요? 자네가 직접 강제 차단 명령을 실행해. 자네 노트북에 그 권한을 심어놨네. 이건 명령이야. 툭. 통화가 끊겼습니다. 뚜 하는 기계 음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태양풍. 그것은 자연재해였지만 동시에 펜타곤이 한국의 위성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데이비드 씨?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창백합니다. 한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그리고 3482번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 순진한 눈망울의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2시간 뒤면 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의 희망을 제 손으로 끊어야 하는 저승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박사님.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위성을 안전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대한 놈이 오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의 정막 속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파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양풍이라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박사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더군요. 그는 즉시 중앙제어대로 달려가 모니터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해양대기청의 경보 시스템과 연동된 화면에는 이미 시뻘건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경보, X등급 태양 흑점 폭발 감지. 도달 예상시간 1시간 48분, 영향 범위, 전 지구 궤도. 젠장. 하필이면 지금. 한 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X등급. 그것은 태양 폭발 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즉 재앙을 의미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보호막이 없는 저궤도 위성들에게 이것은 쓰나미 앞에 놓인 종이배나 다름없었죠.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브래들리 장군이 심어놓은 독이 든 사과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박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위성의 전원을 끄고 시스템을 동면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로가 열려 있으면 유도 전류 때문에 기판이 전부 타버릴 겁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펜타곤이 원하는 무장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비겁한 회유였죠. 위성이 동면 모드에 들어가면 궤도 유지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대기권으로 추락하거나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릴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전원 차단 불가. 동면 모두 진입 안해.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한 학생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며칠을 못 씻어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그의 안경 알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더군요. 미쳤어요? 끄면 다 죽는다고요. 지금 끄면 자세 제어 풀려서 서로 충돌한다고요. 그렇다고 켜두면 태양풍의 직격탄을 맞아. 선택해. 타 죽을래? 아니면 추락할래?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과 비명,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격음이 뒤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노트북. 그 안에 심어진 강제 차단 프로그램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제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명령대로라면 이들이 우왕좌왕하는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를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눌러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이건 어차피 자연재해의 핑계를 댈 수 있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태양이 죽인 거야. 저는 떨리는 손을 재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노트북의 금속성이 닿는 순간 소름 끼치는 기계음이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찌지직, 쾅.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굉음과 함께 조명이 껌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양풍 본진이 도착하기도 전인데 전조현상으로 발생한 전자기파가 벌써 지상의 장비들을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1번 안테나 수신감도 추락.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3번 위성 온도 급상승. 섭씨 80도 돌파. 버텨. 절대 끝놓지 마. 한 박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전기가 오락가락하고 스파크가 튀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중 한 명, 아까 조이스틱으로 위성을 살려냈던 그 깡마른 남학생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더군요. 회색 청테이프였습니다. 찍찍. 그는 테이프를 길게 뜯어내더니 자신의 손목과 조이스틱을 칭칭 감아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조타륜에 자신의 몸을 묶는 선장처럼 그는 스스로를 기계화 하나로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경악하며 묻자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광기라기보다는 어떤 초월적인 해탈의 경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태양풍 오면 정전기 때문에 손이 튕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감전돼. 죽고 싶어? 상관없어요. 이 새끼들. 제 자식 같은 놈들이에요. 등록금 대출받고 알바 뛰어서 부품 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까지 만든 놈들이라고요. 미국한테는 고철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제 인생 전부예요. 절대 혼자 안 죽어요.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이었고 도끼였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려 테이프가 감긴 손으로 미친 듯이 조종간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스크럼 대형으로 전환한다. 한 박사가 비장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크럼? 럭비 용어 말입니까? 그래요. 위성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배터리가 가장 빵빵한 1호, 2호를 맨 앞에 세워서 방패로 삼고 나머지 약한 놈들을 뒤로 숨긴다. 가장 튼튼한 형들이 동생들을 몸으로 가려주는 거야.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위성들을 서로 몇 미터 간격으로 밀집시킨다니요. 태양풍의 간섭으로 통신이 0.1초라도 끊기면 12개의 위성은 서로 충돌해서 연쇄 폭발을 일으킬 게 뻔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좌표 동기화 시작. 오차 범위 5cm. 방패 위성 1호, 출력 최대. 과부하 경고 무시해. 타닥 타닥 타다다닥. 키보드 소리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달리는 병사들의 발소리처럼 비장하고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의 손은 여전히 노트북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감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카페인 음료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등 뒤에는 파스 냄새가 진동했고 누군가는 코피가 터져 휴지로 틀어막은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이었습니까? 화려한 실험실도 천문학적인 예산도 아닌 저 헐어빠진 손가락과 핏발선 눈동자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까?
미국은 시스템으로 위성을 띄우지만 이들은 피와 땀으로 위성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기계의 껍질을 쓴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징. 그때 제 주머니 속의 노트북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이 설정해둔 자동 실행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제 차단 프로그램 실행 대기 중. 실행까지 남은 시간 10분 00초. 노트북의 작은 LED 불빛이 주머니 속에서 붉게 깜빡였습니다. 마치 저에게 어서 죽여. 지금이 기회야 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을 꺼내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위성들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고 태양풍이 그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영웅이 되어 펜타곤으로 금이환영하겠죠. 하지만 손목에 테이프를 감고 절대 혼자 안 죽는다고 울부짖던 저 학생의 등을 보며 제가 과연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씨. 피하세요. 변압기 터집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벙커 구석에 있던 배전반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며 펑 하고 폭발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조명이 완전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돌아가는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12개의 모니터 화면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으며 연구원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태양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비겁하고 차가운 제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매캐한 연기가 폐부로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며 재킷 소매로 입과 코를 틀어막았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건 벽에 붙은 비상유도등의 섬뜩한 초록색 불빛과 제품 안에서 붉게 깜빡이는 노트북의 작은 표시등뿐이었습니다. 변압기가 터지면서 메인 전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 말은 즉 12개의 위성을 붙잡고 있던 전자 목줄이 끊어졌다는 뜻이었죠. 웅웅거리던 냉각팬 소리가 뚝 끊기자 지하 벙커에는 갑작스러운,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정적만이 감돌더군요. 비상 발전기. 왜 안 돌아가? 어둠 속에서 한 박사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회로가 다 탔습니다.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돌려. 당장.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벽을 더듬으며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강제 차단 프로그램 실행 대기 중. 남은 시간 4분 20초. 화면에 푸르스름한 빛이 제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굳이 제가 이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게 된 셈입니다. 전기가 끊긴 이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우주에 홀로 남겨진 위성들은 태양풍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자세를 잃고 회전하다가 결국 타버리거나 서로 충돌해 우주의 먼지가 될 테니까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제 뇌는 그렇게 냉정하게 선고를 내리고 있었죠. 그래, 이게 맞아. 어차피 불가능한 도전이었어. 대학생들이 만든 장난감으로 태양풍을 뚫겠다니. 펜타곤이 옳았어. 기적은 없어.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가 펜타곤에서 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실패할 확률이 1%라도 있으면 가차 없이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나날들. 저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불렀고 위험관리라고 포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의 싹을 미리 잘라버렸던 비겁함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또다시 그 비겁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패하면 저는 보고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 연금도 제 지위도 안전하게 지켜질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완벽한 절망과 비겁한 안도감 속에서 아주 기이한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닥, 탁, 따닥.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전기도 모니터도 다 꺼진 이 암흑천지에서 들려올 수 없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 청년이었습니다. 손목을 조이스틱에 칭칭 감은 그 학생이
꺼져버린 검은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하며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전기 나갔어. 컴퓨터 꺼졌다고. 그거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재고함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격렬하게 자판을 내려치더군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음 섞인, 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안 꺼졌어요. 뭐? 서버는 꺼졌어도 제 머릿속에 있는 궤도는 안 꺼졌어요. 지금쯤이면 3번 위성이 0.5도 틀어졌을 거예요. 5번은 배터리가 떨어져서 자세가 낮아졌을 거고요. 지금 입력해놔야 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입력이 안 된다니까. 임시 저장소에 남을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자마자 이 명령어가 제일 먼저 전송되게 해야 한다고요. 1초라도 늦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도 않는 자판을 손가락 끝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울먹이며 휴대폰 불빛을 비췄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테이프 청년의 키보드를 비췄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다가와 수첩에 적힌 좌표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불러줄게. 7번 위성 보정값 마이너스 3.2. 입력 완료. 9번 위성 출력 제한 해제 코드. 어서. 꺼진 기계 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 이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였고 기우제였으며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신봉해왔던 통계와 확률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확률 0%라는 숫자를 보고 포기했지만 저들은 그 0%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손가락이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성공할 확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권리였습니다. 나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방인인 저는 이들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들은 자신들의 별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3482번의 기적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런 광기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필연이었던 겁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30초. 붉은 카운트다운 숫자가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 노트북이 켜져 있는 한 저는 펜타곤의 하수인이고 위성들의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노트북을 덮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펜타곤을 배신하는 공모자가 됩니다. 데이비드 씨. 어둠 속에서 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비상용 손전등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숯검댕이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감시하러 온 거 압니다. 당신 주머니 속에 우리의 목줄을 끊을 칼이 들어있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커피를 타주고 자신들의 비밀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저를 막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기술자니까요. 한 박사가 제 노트북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정치하는 놈들은 숫자로 세상을 보지만 우리 같은 기술쟁이들은 땀냄새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 눈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밤새워 납땜질을 해봤고 코드가 안 풀려서 울어본 사람이라는 걸. 그의 투박한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펜타곤의 장군은 여기서 위성을 끄라고 명령했겠지만 당신 안에 있는 엔지니어 데이비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저 아이들의 꿈을 여기서 묻어버리고 싶습니까? 그 순간 저는 20년 전에 저를 보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입사 면접장에서 우주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풋내기 청년 데이비드 킴을 말입니다. 언제부터 저는 그 청년을 죽이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관료가 되었던 걸까요? 쾅! 그때 벙커 저편에서 둔탁한 소음과 함께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수동 발전기를 기어코 돌려낸 것입니다. 팟팟!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니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꺼졌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삐 소리를 내며 다시 켜지기 시작했죠. 전기 들어왔다. 서버 재가동. 통신 장비 확인해. 야, 아까 입력한 거 전송돼. 확인해봐.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키보드에 매달렸습니다. 테이프 청년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전송 중입니다. 임시 저장소에 있던 거 다 날아가고 있어요. 제발 다 알아.
그러나 모니터에 뜬 그래프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이미 태양풍의 전조가 위성들의 통신 장비를 반쯤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화면에는 통신 불가라는 붉은 글씨만 가득했습니다. 안 돼. 늦었어. 신호가 안 잡혀. 주파수가 다 틀어졌어. 태양풍 노이즈 때문에 우리 신호가 묻혀버렸어. 한 박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가동은 성공했지만 우주 공간은 이미 전자기 폭풍으로 뒤덮여 지상의 미약한 신호로는 위성에 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불은 켜졌지만 희망은 꺼져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15년간 펜타곤의 기밀 기록들을 다루며 봤던 어떤 정보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태양풍이 불 때 유일하게 열리는 틈새가 있다. 그것은 미 국방부도 미 항공우주국도 아닌 오직 옛 소련의 낡은 우주정거장 교본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잊혀진 주파수 대역이었습니다. 너무 낡고 위험해서 아무도 쓰지 않는, 하지만 전자기 폭풍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유령 주파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노트북이 바닥에 부딪히며 배터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강제 차단 프로그램의 카운트다운이 영원히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테이프 청년의 옆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비켜. 네. 그딴 교과서적인 주파수로는 절대 못 뚫어.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좌표 찍어. 토 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입력해. 하지만 나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 수석 분석관 출신이야. 내 머릿속에는 자네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60년치의 우주 기록이 들어있어. 저는 한 박사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마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진짜 데이비드의 미소였을 겁니다. 박사님, 저도 기술쟁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방식대로 저놈들을 살려보겠습니다. 펜타곤에는 비밀로 해주실 거죠? 한 박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벙커에는 2명의 미친 과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 4.22MHz. 변조 방식은 구형 아날로그 코드로 변경한다. 제 입에서 나온 숫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테이프 청년이 떨리는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위성 통신은 기가헤르츠 단위의 고주파를 씁니다. 제가 부른 4MHz 대역은 1960년대 옛 소련이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릴 때나 쓰던, 잡음이 너무 심해 박물관에나 처박혀 있는 단파였으니까요. 그건 너무 낮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배는 느려질 겁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야. 뚫는 게 문제지. 저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직접 메인 서버의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15년 전 캘리포니아의 차고에서 밤새 코딩을 하던 그 시절의 속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양풍은 고주파를 산산조각 낸다. 하지만 파장이 긴 저주파는 파도를 타듯이 전자기 폭풍을 넘어갈 수 있어. 옛날 소련 놈들이 깡통 로켓으로도 통신에 성공한 비결이지. 우린 지금부터 최첨단 디지털 신호를 버리고 가장 무식하고 촌스러운 모스 부호 방식으로 명령을 보낸다.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한 박사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날로그. 그래, 디지털이 막히면 아날로그로 뚫는다. 전원 들었지? 통신 모듈, 단파 모드로 강제 전환해. 네. 주파수 하향 조정. 4.22MHz 세팅. 변조기 리셋. 디지털 필터 제거합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있던 연구실이 다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손놀림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징.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태양풍의 파도가 지구의 자기장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전송 시작합니다. 3, 2, 1, 슛. 엔터키가 눌리는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화면의 데이터 전송률 막대가 바닥을 기어가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0.1%, 0.2%. 그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태양풍의 거대한 잡음 속에 우리의 미약한 신호가 잡아먹힌 건 아닐까? 저 낡은 주파수가 정말로 닿을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삐.
스피커의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비프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갇힌 잠수부가 보내는 구조 신호처럼 혹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부르는 엄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신호. 잡혔습니다. 위성 1호가 응답합니다. 명령어 수신 확인. 스크럼 대형 유지 중. 배터리 잔량 3%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와. 함성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좋아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진짜 고개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12개 위성 전부 서로의 거리를 5m까지 좁혀. 그리고 태양을 등지고 원형 방진을 짠다. 가장 튼튼한 1호기가 맨 앞에서 태양풍을 막고 그 뒤에 2호기, 그 그림자 뒤에 3호기. 일렬로 줄을 세워. 그것은 우주판 강강술래였습니다. 맨 앞에 위성이 희생해서 태양풍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동안 뒤에 숨은 위성들이 그 짧은 틈을 타서 자세를 잡고 다시 순서를 바꿔서 맨 앞으로 나가는 극한의 이어달리기였죠. 3번 위성 앞으로 나가. 1번 위성 뒤로 빠져서 열 식혀. 7번 위성 자세 불안정. 옆에서 8번이 어깨 걸어줘. 한 박사와 학생들 그리고 저는 마치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3분마다 한 번씩 위성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것은 3482번의 연습이 만들어낸 완벽한 춤사위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슈퍼컴퓨터가 계산했겠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의 감과 집념이 그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기계는 태양풍의 오작동을 일으켜도 인간의 의지는 전자기파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스피커의 잡음이 잦아들고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씩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양풍 경보 해제. 생존 위성 12기 중 12기. 시스템 상태 안정화.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단 하나의 낙오자도 없이 12개의 위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거대한 태양의 분노를 견뎌낸 것입니다. 살았다. 테이프 청년이 책상 위로 엎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환호성을 지를 힘도 없어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땀과 눈물 그리고 코피가 섞인 휴지들이 훈장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헤쳤습니다. 등 뒤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15년 동안 펜타곤에서 쏘아 올린 수백 개의 위성보다 오늘 이 낡은 벙커에서 살려낸 12개의 깡통 위성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지잉, 지잉, 지잉. 그 감동을 깨는 불청객의 진동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한 박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무리를 지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노트북을 다시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박사가 줬던 그 USB를 제 개인 태블릿에 연결했죠.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킴입니다. 데이비드, 보고가 늦군. 상황은 종료됐나? 태양풍이 휩쓸고 갔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 자네가 고생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됐어. 장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제가 셧다운 버튼을 눌렀거나 태양풍이 위성을 태워버렸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벙커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군님.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결말은 아닙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린가? 방금 국방부 보안 서버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모자이크. 지금 즉시 확인해 보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장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지난 2주간 펜타곤의 정찰 위성이 놓친 사각지대의 기록입니다. 11월 29일 새벽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터널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간 40분의 공백. 우리 위성은 놓쳤지만 한국의 장난감 위성들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걸 저 조잡한 위성들이 찍었다고? 장군님은 그걸 쓰레기라고 부르셨지만 저는 그걸 현미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대한 망원경은 멀리 있는 별을 보지만 발밑의 개미는 보지 못하죠. 한국은 지금 미국의 발밑을 지켜주는 유일한 눈입니다. 장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 펼쳐진 데이터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치명적인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시했던 그 기술이 사실은 미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위성들을 폐기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 미국은 한반도 상공에서 가장 정밀한 근접 감시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의회 청문회에 올라가는 날, 왜 펜타곤이 동맹국의 자산을 고의로 파괴했는지, 왜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걷어찼는지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은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 위성을 없애서 얻는 이익보다 살려둠으로써 얻는 정보의 가치가 수천 배 더 크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군이 시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 한참 뒤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자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군. 아니요, 장군님. 저는 이제야 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동맹이란 건 서로의 약점을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슬쩍 벙커 안의 학생들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태양풍 막느라 장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기술 지원비 좀 넉넉하게 청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친 미사일을 찾아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툭. 장군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이자 펜타곤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하자 한 박사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한 게 아닙니다, 박사님. 저는 한 박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박사님과 학생들이 증명해낸 겁니다. 기술은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요.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와. 그제야 연구실은 진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학생들은 모자를 던지고 책상을 두드리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성을 살려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우주냐, 너희가 되겠냐는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견뎌낸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벙커의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하의 탁한 공기 대신 새벽의 차가운 하지만 상쾌한 겨울바람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 태양은 위성을 죽이려던 적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찬란한 아침을 알리는 빛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12개의 작은 별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묵묵히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작고 초라하고 촌스럽지만 그래서 더 위대하고 더 단단한 우리들의 별이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피식 웃으며 담배를 부러뜨려 옥상 난간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담배 끊어야겠군. 오래 살아서 저놈들 날아다니는 거 계속 보려면 말이야. 서울의 아침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았습니다. 이곳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차가운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니 멀리 동쪽 하늘의 검푸른 어둠을 밀어내며 붉은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태양풍이 물러간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투명한 아침 햇살만이 내려앉고 있었죠. 저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서울의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비릿한 삶의 열기를 품고 있는 공기였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에서는 벌써 부지런한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 다리 위로는 첫 차인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더군요. 저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들의 머리 위 500km 상공에서 어떤 사투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 낡은 대학 건물 지하실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바닥을 적셨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미 국방부의 최첨단 통제실에서 수백 개의 위성을 지휘해왔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을 이 초라한 옥상 난간에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기술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체계로 모든 변수를 차단하려 하죠. 하지만 이곳 한국의 기술은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서로의 어깨를 걸어야 했고 기계가 부족했기에 사람이 그 빈틈을 메워야만 했던 눈물겨운 생존 본능. 한 박사가 말했던 품앗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최첨단 군집 비행 기술의 본질이 사실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같이 살자는 가장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니. 그 따뜻한 진실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아닐까요? 끽! 등 뒤에서 옥상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박사가 밤새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 가셨습니까? 보고서 마무리는 하고 가야죠. 펜타곤의 늙은 장군들이 제 말을 믿으려면 박사님이 준 자료들을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가 건넨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달짝지근한 봉지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밤새 얼어붙었던 제 손을 녹여주더군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위협하던 저 태양이 오늘은 위성들의 태양광 전지판을 가득 채워줄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한 박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우리 아이들이 있겠죠? 서로 손 꽉 잡고. 네. 아마 지금쯤이면 소모된 전력도 완전히 충전되었을 겁니다. 12개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겠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수조 원의 예산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상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 국방부 출입증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려한 독수리 문양, 제 이름이 박힌 단단한 패찰. 어쩌면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워싱턴의 차가운 사무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연구실에 자리가 좀 남습니까? 네. 월급은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이 달달한 커피는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배운 잔기술들이 좀 있는데 그거 학생들한테나 좀 가르쳐 줄까 해서요. 저 친구들 돕기는 좋은데 요령이 없어서 몸이 너무 고생하더군요. 한 박사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리는 좁지만 마음은 넓습니다. 환영합니다, 데이비드.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과 제 손이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아침해가 완전히 떠올라 우리 두 사람을 그리고 12개의 작은 위성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의 어느 겨울 아침. 저는 이곳 서울의 한 낡은 옥상에 서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 위 500km 상공에서 12개의 작은 별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린 가장 뜨겁고 단단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모두가 잠든 시각, 어둠과 추위를 뚫고 올라간 누리호와 12개의 위성들. 누군가는 그것을 무모한 도전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그것이 3482번의 실패와 수정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차가운 우주 공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12개의 눈이 밤새 꺼지지 않고 한반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연구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범한 아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우주 개발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버티는 저 위성들처럼 우리도 함께라면 어떤 태양풍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내일이 우주만큼이나 넓고 찬란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